자, 뉴스버스 속터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31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학교 현장에 몸담으면서 종교적 활동을 해왔던 강신만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이 이제 교육감 후보 세 번째 도전인데요. 직접 쓰신 책, 여기 이제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이 책을 보면 학창 시절의 체벌의 그런 트라우마, 이거부터 이제 교사로서 현장의 어떤 치열한 고민, 그런 아픔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 속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인간 강신만은 왜 세 번씩이나 서울 교육감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쓰셨으니까 저도 이제 오늘 인터뷰하기 위해서 읽어봤는데 상당히 재밌는 내용도 많더라고요. 네. 네, 과거의 학창 시절에 근데 주로 매 맞은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이제 그 서울 교육감 선거라는 게 서울시장에 비해서는 주목도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목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서울의 그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그 교육감 선거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부터 이제 해보면 퇴직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평온한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왜 또 이렇게 교육감 선거라는 이 선거판에 뛰어들어 가지고 뭐랄까요? 그것도 세 번씩이나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지 이거 되게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예, 한번 그거부터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제가 세 번씩이나 뭐 불가피하게 세 번이 돼버렸는데 네, 조희연 교육감이 중간에 이제 네, 유죄 판결을 받고 낙마하는 바람에 보궐선거가 한 번 보궐선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네, 세 번이 됐습니다. 네, 교육감을 계속 도전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교직 한 31년을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왔어요. 네, 그런데 교육감 권한이 없이 해결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벽에 부딪힌 거죠. 네, 이런 구조적인 변화 혹은 제도적인 변화 또는 입법 관련의 변화 네,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이 모순이 해결되기 어렵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 권한을 갖고 싶어서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지고 제도와 그런 것들을 변화시켜 보고 싶어서 계속 네.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첫 도전이 몇 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니까 그렇죠. 이제 중간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예. 보궐선거 한 번 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된 거고 이번이 세 번째.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전에 이제 첫 번째 도전이신 거네요. 그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이재명 대통령도 아까 내가 일을 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네. 그 권한을 갖고 싶어서 성남시장 도전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하고 지금 뭐 대통령도 그래서 대통령 꿈꾸게 된 게 일하기 위한 권한을 얻고 싶어서 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네요. 똑같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교육계의 이재명 스타일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 교육계 일 잘러. 예. 네. 일 달러. 그리고 이제 그게 워낙 이제 권한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네.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옛날에 정부반장에 나갈 때는 내 책에도 좀 쓰여 있는데 네. 성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반장, 부반장을 그렇죠. 하려면 예. 네. 거기에 출마하려면 네. 90점 이상이거나 한 80점 이상이거나 우 이상 되는 학생만 출마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중학교를 말씀하시죠. 중학교. 네. 네. 저도 이제 그 여기 책에도 썼지만 공부가 거의 꼴등 해가지고 네. 출마했다가 네. 모욕을 당한 사건들을 이제 써놨는데 제가 교직에 나와 보니까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학교가 교장의 권한으로 이제 계속 막아버리니까. 네. 근데 어느 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해찬 네. 최근 작고하신 분의 네. 국무총리 시절에 국무총리 아니라 참 교육부 교육부 장관, 장관. 부총리급이었죠. 네. 그때 공문 하나를 내렸어요. 네. 뭐냐면 그런 차별적인 제한을 폐지하라고. 그 공문 하나로 전국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장, 부반장 선거를 하는데 무슨 성적을 기준 커트라인으로 잘라가지고 하느냐 네. 이런 거잖아요. 네. 예. 아마 그 부인이 교사였는데 아마 그 부인이 이게 좀 부당하다라고 아마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걸 보고 아 권한을 가졌을 때 얼마나 많이 바꿀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최초로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교육감 권한을 가지고
네. 학교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라는 게 이제 제 소망이에요. 그런 이렇게 권한을 가지면 뭔가를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권한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이제 출마하게 됐는데 그럼 내가 이것만은 하나 진짜 바꿔놔야 되겠는데 그 권한이 없어서 안 됐다. 근데 이것만은 바꿔야겠다. 그 이것만은이라는 게 좀 있습니까? 있죠. 네. 교육의 문제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 학생들이 많이 죽잖아요. 네. 지금 자살을 많이 해요. 음. 작년만 해도 224명이 네. 자살을 했어요. 교사들이 28명이. 그리고 이제 급식실에서는 또 폐암으로 많은 네. 급식 일하는 분들이 네. 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가장 컸어요. 네. 그 권한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네.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제도와 예산과 그리고 그런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한번 해보자 해서 권한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네. 그 가장 큰 5년 이유는- 전에도 그 학생들의 그런 어떤 스스로 네. 이렇게 목숨을 던지는 그런 일들이 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 또 지금처럼 네. 많았네. 그러니까 갈수록 갈수록 늘어가는 네. 것 같아요. 네. 그 비극적 현실, 그 뒷부분에 이제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원인은 뭐 뭐 여러 가지가- 선생님도 그렇고 그렇죠. 학생도 그렇고 예. 지금 네. 선생님들은 지금 이제 선생님도 이야기해 보면 교권이 이제 악성 민원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서 과거에 선생님들의 권위가 이제 무너지고 네. 이러면서 오는 이제 스트레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되게 이제 자기 존엄감이 꽤 큰데 네. 자존감도 높고 존엄감도 큰데 그런 데서 계속 악성 민원을 받으면서 이제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네. 이런 어떤 그 회의감 네. 그리고 자기 존엄감의 무너짐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번아웃 된다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까지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는 예.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음. 서희초 교사가 네네네. 한번 자살을 해서 젊은 교사가 자살을 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있었고 네. 교사들이 또 역사상 처음으로 수십만 명이 광화문 네. 앞에 모여서 집회를 그렇죠. 할 정도로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교사가 이제 그때 일기장에 남긴 게 네. 그런 거였죠. 과도한 업무. 네. 도저히 뭐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업무와 그다음에 이제 문제 아동 네. 그리고 그 문제 아동이 그 학부모 민원 네.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이제 기록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심하게 지금 네.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고통들이 이제 있으니까 자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런 생각. 학생들은 또 잔인한 입시 경쟁이 네. 아마 주 원인 같아요. 한 통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4개의 나라에다가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네. 네가 있는 교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4개 나라.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네. 그런데 거기에 잔인한 전쟁터라고 인식하는 게 한국이 한국. 제일 높습니다. 8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잔인한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쟁터이기도 하고 또 우리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 입시 지옥이라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쓰잖아요. 네. 입시 지옥. 그러니까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빚어지는 그런 어떤 교육 현장의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교육 현장인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교육이 이제 세상을 바꾼다. 그러니까 교육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교육을 바꿔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여기 앞에 보면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매질 네.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맨 첫말에 나오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매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 같은데 그 매질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책을 읽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 트라우마가 어떤 교사로서 어떤 그 교사를 선택하고 지금에 이르게 된 어떤 인생 형래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고 볼 수 미쳤습니다.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맞는 게 안 좋은 것만 써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좋은 교사가 또 그때 만나잖아요. 네. 한 6개월 정도 같이 네. 생활했던 그 담임 코 교사. 푸는 아이의 코를 네, 그대로 코를 이렇게 직접 닦아주는 네. 그런 따뜻한 교사를 경험했고 또 아주 심하게 나를 때렸던 네. 그게 때린 게 뭐 기성예비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 기성예비라고 기성예비라고도 하고 육성예비라고도 네. 하고 그래. 네. 네. 그때 300원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아마 좀 더 높았겠죠. 올라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막 입학을 하고 아마 바빠서 300원을 못 챙겨준 것 같아요. 그게
6월 달까지 못 준 것 네. 같으니까 한 3달 못 준 거죠. 3, 4, 5, 6, 네. 4달이나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걷었어요. 챙겼어요. 걷고 챙겼거든요. 네. 내 애들은 재촉도 하고. 그렇죠. 네. 예, 교육이 비슷하군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안 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가져오라 했는데 갔지만 바쁜 와중에 이제 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뭐 맞았는데 꽤 심하게 맞았죠. 그 책에 보면 네. 얼굴을 뭐 힐로 맞기도 하고.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예. 근데 저도 밀대자루 걸레 빼고 그 밀대자루로 예전에 많이 때렸잖아요. 선생님들이. 많이 맞았죠. 근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을 그렇게 때렸다라고 하는 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네. 그분이 아마 여자 특별했겠죠. 선생님이셨죠? 네, 여자 선생님. 네. 머리가 아주 길었던 분인데 네. 그분이 아마 특별했을 겁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을 네. 그렇게 때린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많이. 네. 근데 그런 경험들이 나를 바꾸지 못했어요, 교육적으로. 근데 나를 감동을 줬던 분은 아까 그 잠깐 만났던 6개월 네. 그 홍기동이라는 친구의 코를 닦아준 네. 그 선생님. 그 부분도 그 선생님도 여선생님이셨나요? 여선생님이죠. 예, 똑같이. 그러니까 그분은 다리가 이제 부러져서 우리가 그 가정에 네. 몇 명, 한 5, 6명이 그 집에 이제 간 건데 안방에 앉아서 이제 이불 사이에 발을 넣고 추우니까 네. 발을 넣고 이제 떡 같은 거 과자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코가 이제 이렇게 막 누런 코가 나오잖아요. 예전에 뭐 학생들, 초등학생들 뭐 다 옷이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겨울 되면 다 이 코 흘리고 다니고 그랬었죠.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손으로 맨손으로 이렇게 풀어서 휴지로 닦아서 네. 기동이가 뭐 감기 걸렸나 보다. 나름 네. 이제 따뜻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 대별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나에게는 이쪽은 감동이었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고 학교를 좀 좋아하게 되는 계기도 됐고, 네. 여기서는 학교를 두려움의 공간으로 보게 되고, 또 무서운 선생님으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네. 이런 선생님으로 각인된 거죠. 그 속에서 이제 나는 내가 교사가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교사를 네. 살 것인가가 아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네. 뭐, 그 초등학교 1학년, 1, 2학년 때는 교사할 생각은 그때는 뭐 없었죠. 전혀 없었던 없었죠.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트라우마 쭉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는 저런 교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꿈을 그리고 사랑을 뭐 주는 교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셨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선생님이 코를 닦아줬던 그 친구 이름은 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가끔 만나시나요? 안 만납니다. 그 뒤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아니, 지금 살아는 있습니까? 모르죠. 아니, 혹시 방송을 보면 아까 이름을 얘기하셨으니까 연락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살아있을 확률이 많겠죠. 대또래니까. 아까 홍기동 학생이라고 네. 그랬었는데요.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야, 물론 이제 지금은 학생이 아니고 같은 또래시니까 그렇죠. 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셨으면 이미 이제 퇴직을 하셨을 것 같고요. 네, 근데 혹시 방송 보고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지금도 코 흘리면 코 한번 또 닦아주고 제가 그러고 싶은데. 네. 그러면 그 이제 친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선생님 집에 찾아갔으니까. 그때 그 아까 1학년 때 매질을 했던 선생님 이름이나 이런 그 뭐랄까요, 그 모습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얼굴은 아무 생각이 없고 머리가 아주 허리까지 길었다. 그리고 내가 1학년에서 그런지 키가 아주 큰 여선생님이었어요. 네. 그 정도 이미지밖에 없죠. 네. 그 홍기동은 이름을 기억을 하시는데 네, 선생님은 이름 기억은 못 하시고요. 네. 선생님 이름 기억 못 해요. 그 선생님 얼굴이나 그 이미지는 잘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잊혀집니다. 그 순간이 절대 안 잊혀집니다. 그 이제 나를 힐로 때렸던, 네. 밀대로 때렸던 그런 장면들이. 아니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좀 힐을 신고 다녔나 보죠. 그렇죠. 근데 그걸 벗어가지고 네. 그걸로 학생을 네, 미웠던가 봐요. 네. 그러니까 매질을 하는데 밀대로 때리잖아요. 네. 되게 밀대로 때리는데 이렇게 실판을 잡게 하고 네. 밀대를 때리는데 내가 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울지 않으니까 네.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막 네. 증폭되잖아요. 감정이. 왜 안 울었냐 하면 너무 억울해서 안 우는 거예요. 나는 갔다 왔는데 갔다 오지 않았다. 네. 거짓말한다 했기 때문에 울지 않았는데 이제 밀대가 부러지는 바람에 나를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제 화를 못 이기고 이제 때린 거죠. 네. 근데 머리를 때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약간 피하면서 여기가 맞아가지고 네. 이렇게 부었어요. 그 힐로 맞으시면 지금도 흉터가 좀 찢어지진 않았고 네. 남붕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예, 그 예전에 이제 이렇게 부어오르는 달걀처럼 이렇게 예. 불을 올라갖고 다 보내고 방과 후에 나만 남겨놓고 네. 안티프라민이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맞는 치료액이 안티프라민이에요. 다치면 무조건 안티프라민 발랐죠. 그때 울었습니다.
눈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그걸 막 발라버리니까 강제로. 그 선생님이 약 발라줘서 감동해서 운 게 아니고 네. 안티프라민이 눈에 들어가서 이제 네. 눈물이 나왔다는 네. 거죠. 막 누르면서 아프게 네. 막 눌러가지고 들어갈 게 아닌데 바르면서 누르면서 막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부어오르니까. 부담이 됐던 거죠. 음. 학부모들한테 네. 그게 들키니까. 네. 그래서 빨리 넣고 싶은데 예. 미운 놈 빨리 넣고 싶은데 안티프라민 바르다 보니까 나는 이제 그때 처음으로 울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의 매질이 그러니까 물론 초등학생들한테 그렇게 하진 네. 않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다반사로 때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그게 문화였습니다. 예, 문화. 매를 때리고 이런 게 문화였고 학생은 집에 가서 창피하니까 말 안 학교에서 맞았다는 얘기를 부모한테도 안 못 해요. 그때는 부모도 잘- 네가 맞은 이유가 있겠지. 네가 잘못 맞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선생님이 음. 때렸겠지라고 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음. 숨기잖아요. 음. 네, 근데 그건 워낙 부어버렸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숨길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숨길 수도 없고 이제 학부형도 감내할 수준은 아닌 거죠.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뭐 네. 군대에 맞거나 뭐 이렇게 뭐 했으면은 학부형 입장에서 좀 아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지금은 전혀 다르지만 그때는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심하니까 음. 이거는 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교사가 네. 요즘 같으면 다 아동학대로 바로 이렇게 바로 쇠고랑을 잘 그런 거죠. 해임 사유죠. 지금. 해임 사유이기도 하고 음. 형사처벌 사유이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세상이 바뀌었고 그런데 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언어 폭력 얘기도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물리적인 폭력, 물리적인 매질만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큰 상처를 남기잖아요. 엄청나게 큰 상처죠. 말 네. 자체가. 음. 말이 원래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고 네. 혀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런다잖아요. 네. 그만큼 말의 힘이 세죠. 그 이제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상상이 안 갔는데 어머니랑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했던 얘기 사실인가요? 이 새끼도 새끼라고 배돼지로 까갖고 데려왔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정확한 문구입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거잖아요. 예. 그 어머니랑 같이 갔는데 이거는 어머니를 향해서 하는 욕이잖아요.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어머니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충격적인 발언들을 이제 나는 잘 모르지만 네. 어려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도 어머니는 느끼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때 큰 충격이 있었죠. 나한테는. 뭐 어머니한테 되게 죄스러운 그걸 생각도 좀 들고. 들죠. 아마 그때 내가 방황을 끝냈던 이유가 그 어머니가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이제 대했던 태도 때문에 내가 이제 그때 좀 사람이 됐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그 어머니 때문에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또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뭐 2단 옆차기로 이렇게 때렸다고 하는 얘기도 좀 나오고 고등학교 시절에도 인문지리 선생님이 16문 킥으로 폭행을 했다. 이 16문 킥이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발을 올렸다가 내려서 찍는다는 그런 건가요? 어떤 아니요. 겁니까? 16문킥은 이제 발이 16문 인치로 그때는 했어요. 지금은 사이즈다. 사이즈가 16문 그러니까 키 큰 선생님이었다 이런 그렇죠. 거죠. 키 크고 발이 아주 큰 네. 그러니까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되게 큰 발이 네. 이 발로 차니까 이제 애들 사이에서 16문 킥 교사 네. 이렇게 이제 일명 됐던 거죠. 초등학교 때 그 좀 심하게 제가 장난은 쳤어요. 그때 한번 네. 그것 때문에 퇴학을 당했으니까. 네. 제가. 그래서 2년을 좀 꿇었죠. 꿇었는데 그 2년 차이가 있는데 1년은 어떻게든지 이제 극복을 했고 하여튼 또래보다는 1년을 늦게 졸업한 것이잖아요. 예. 예. 그때 심하다는 게 이제 대보름날 네. 불을 피잖아요. 되게 네. 학생들이 그때 이제 나무가 새벽에 다 떨어지니까 책상 대부분 교실에. 불놀이 많이 했죠. 네, 불놀이. 그 네. 불놀이를 이제 어떤 애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반 책상을 다 가지고 나와서 이제 네. 불을 피워서 그 큰 이제 큰 음. 사건이죠. 말썽이고. 그거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네. 사고인데요. 엄청난 네. 사고인데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학교를 못 가게 됐고 네. 나중에 복학하러 갔을 때 2년 뒤에 갔을 때 이제 그 어머니에게 그 담임선생님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죄를 짓긴 했지만 어머니가 받았던 그 충격 그리고 어머니가 집에 네. 오면서 감쌌던 것 때문에 내 마음을 잡았던 거죠. 네. 이제 과거에는 보면 이제 그 초중고 시절에 아까 밀대로 자루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손바닥 맞는 거 대나무 그 뭐 대나무 뿌리 같은 걸로 손등을 맞거나 이런 건 뭐 다반사였잖아요. 다반사죠. 네. 그때는 이제 그래서 뭐 사랑의 매라고도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체벌들이 다 없어졌죠. 다 없어졌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서 과거를 보면 그 사랑의 매라고 선생님들이 또 써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이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제 매질 체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랑의 매라는 게 있는 건가요? 사랑의 매가 있는가? 그러니까 요즘 입장에서 이제 과거에 학생했을 때 이렇게 매질도 당했고 지금은 이제 교육 현장에서 계셨으니까 그 사랑의 매라는 게 존재할 수 있냐 이런 걸. 저는 이제 교사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는 네. 어른들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사랑의 매는 없다예요. 없다 쪽에 선택을 하고 살아왔어요. 네. 다른 방식의 매. 그러니까 뇌를 때린다든가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되겠죠. 제가 초등학교 이야기를 했지만 때렸던 것과 코를 풀어줬던 그 선생님은 그런 때리는 사랑의 매가 아니고 네. 사랑의 감쌈, 포용, 음. 사랑 그 자체로 해준 진짜 거죠. 그거 자체로 예, 사랑이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감동을 주고 뭔가 교육적 효과를 냈던 거죠. 충격이라고 네. 보기에는 감동이라고 봐야 네.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육도 똑같잖아요. 네. 교육도. 그러니까 강제로 뭐 때려가지고 공부를 시킬 수도 있는 방법은 있겠죠. 공부로만 본다면.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겠고, 자기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방법도 있겠고, 네. 두 개를 다 한 사람도 있겠고,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선택했죠. 초등학교 때 만났던 그 사랑으로 돼. 아까 6개월의 그 선생님, 네. 그때 그 코를 닦아주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기억하고, 교육 현장에서 그런 걸 실천해 오셨다, 이렇게.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트라우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사범대 체교과를 가셨어요. 네. 그 원래 이제 그런 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그러고 하셨습니까?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 없었어요. 그랬습니까? 네. 근데 체육교육과를 가셨는데. 나는 운동을 좋아했고, 아, 또 운동을 아주 잘했어요. 네. 운동을 잘해서 꿈이 있었죠. 음, 미국으로 가서 이제 태권도 도장을 차리고 뭐 이런 큰 꿈, 예. 말 자체로 그냥 꿈인데 그걸 위해서 이제 실제로 체육교육과를 간 거죠. 그럼 최대 그 태권도 학과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왜 서울대 사범대를 가셨습니까? 이제 공부도 하고 태권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아,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또 이제 성적이 또 잘 나왔어요. 그래서 네. 과감히 이제 그쪽으로 간 거죠. 네. 음. 그 이제 체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과거에는 그 체벌에 대해서 되게 순응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학교 현장이 순응했죠. 워낙 다 이제 다반사로 일어나다 그랬죠. 보니까 네. 선생님이 매를 때린다. 그건 당연한 거고 물론 반항하기도 하지만 뭐 학생들도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내 불만도 있고 억울하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체벌이 없어지게 된 건 언제 어떤 계기로 어떻게 해서 없어지게 됐나요? 그때 아마 광론 교육감이 네. 진보 네. 교육감으로 최초로 서울에 들어서면서 학생 인권 종합안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지침을 내리고 곰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음. 논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네.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두 가지잖아요. 사랑의 매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아니다. 사랑의 매는 최소한의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논쟁이 많았을 것 같긴 많았죠. 해요. 많고 뭐 갑자기 막 그 교육감한테 항의하기도 하고 교사들 간의 논쟁이 아주 심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학생부장인데 네. 이렇게 모든 걸 애들 때리지 체벌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애들 교육하라는 거냐. 완전히 우리를 무장해제시킨 거다. 네. 라고 해서 막 반발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책 읽다 보니까 그 계기가 된 게 오장풍 사건이라고 나오는데 그 오장풍 사건이라는 게 뭐고 어떤 효과, 어떻게 좀 바뀌는 계기가 됐습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게 영상이 네. 돈 거죠. 영상이 이제 공개되면서 그 때리는 장면, 초등학교 때리는 장면이 이제 고스란히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선생님이 초등학생을 때리는 그 네. 장면들이 그렇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는데 그 어떤 사건을 오장풍 사건이라고 네. 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때리면 네. 좌쪽으로 와서 애들이 쓰러지고 뒤로 넘어지고 한참 가서 떨어져 장풍을 하듯이 때려서 그 강력함이라는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 날아간다 아이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방망이 휘두르듯이 이렇게 휘둘러서 때렸다는 그렇죠. 거네요.
밀어도 이제 장풍처럼 밀어버리니까 네. 그 장풍이라고 별명이 있었던 분이고 네. 그 영상에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면서 여러 곳에서 이제 네. 없애야 된다 한 거죠. 체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어떤 사회적 각성을 준 거네요. 준 거죠. 그 어떤 규정이 만들어졌나요? 그 뒤에 이제 학생 인권조례가 인권조례. 만들어진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학생 인권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체벌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렇게 된 건가요? 여전히 뭐 간헐적으로 계속 좀 지속되기도 하고 지금도 뭐 조금씩은 있을 텐데 네.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큰일 나는 네. 상황이 된 거죠. 그게 몇 년도 제정이 된 게 몇 년도인가요? 그게 학생인권조례가 조희영 교육감 때 네. 아마 됐을 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음.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서희철 초교 선생님 얘기도 얘기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이제 교권 추락에서 빚어졌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고 그 교권 추락은 학생 인권조례 탓을 이렇게 하는 주장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실제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네. 학생인권조례를 공개적으로 좀 말을 했어요. 석상에서. 네. 이렇게 일부 그 진보 파파들이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교회 선생님들이 권위를 사라지겠다. 그래서 어. 이런 그 교권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아마 그게 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교사들 사이에서도 어떤 뭔가 교권이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를 네. 표시해야 되는데 그게 어딘가를 못 찾다가 이제 학생인권조례로 돌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아마 보신 분들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교권을 무너뜨리거나 그런 건 같지 않아요. 네.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건데. 학생과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그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고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생겼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기도 하고 막 그랬던 시절. 네. 그래도 언어폭력도 엄청나게 많았고 네. 저는 또 그걸 많이 지켜봤잖아요. 네. 수십 년을 학교에서 그랬던 분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알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시점이 있었어요. 네. 그게 아마 1999년에 학교 붕괴라는 그때는 학생인권조례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가 이제 99년이요. 1999년에 뉴스에서 계속 보도했던 게 이제 학교 붕괴, 교실 붕괴가 유행처럼 막 됐어요. 그걸 누군가 찍어서 내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교실 붕괴라는 선생님들의 어떤 뭐랄까요, 이게 수업이 안 되는, 안 되는 수업 시간에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말도 안 듣고 자고 네. 막 교사가 앉으라고 하는데 지시에 불응하고 이런 것이 아마 광범위에 퍼졌어요. 1999년에 그게. 네. 이미 그때부터 그런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가 등장하기 전부터 훨씬 전이죠. 네. 근데 문제는 그걸 이제 사회에서 그걸 그럼 어떻게 왜 이 아이들은 새로운 지금 인류, 우리는 그 새로운 인류라겠어요. 그들을 보고. 말이 안 먹히는 애들이 어느 시점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하고. 내가 욕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야, 너 왜 이렇게 욕을 해? 라고 하는데도 욕을 해요. 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너 거울 보고 네 스스로 그 욕을 계속 반복해봐. 반복해요. 웬만하면 멈추거든요. 그래서 얘가 끝까지 안 되니까 버릇을 고치려고 너 그럼 정말로 그렇게 욕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면 교문 앞에 가서 할 수도 있어? 할 수 있다로. 그 운동장을 통과하면서 교문 앞에까지 가는데 내가 두려운 거 이게. 이 정도면 굴복해야 되는데 애가 안 하는 거죠. 여학생인데. 그래서 가다가 마치 끝종이 나가지고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너 끝종이 살린 줄 알아? 돌아가. 그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학생은? 나중에 완전 불렀죠. 나중에. 그 순간은 절대 이 감정으로 통제가 안 돼, 왜도. 내가 감정으로 한다고 하면 더 튀어나오죠. 그래서 끝종이 살렸어. 너 들어가. 그리고 다음에 불러서 이제 했더니 그때는 이제 안정이 돼줘야 돼. 그만큼 어느 순간에 그런 게 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 말에 권위가 사라지고. 그건 선생님들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애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학부형들이 달라진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가 개방화되고 그리고 이제 부모들의 배움이 높아지고 옛날처럼 그렇지 않고 높아지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커지고 민권의식이 커지고 이러면서 이제 과거에 익숙했던 선생님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서서히 그게 잉태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모순이. 그런데 학생 인권 조례 탓이 아니고 어떤 세대가 좀 바뀌고 세대적인 문화 바뀌고 아까 얘기했던 인권에 대한 어떤 자각 의식 이런 것들이 깨달음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이제 좀
그 과거에 권위주의적으로 했던 선생님과 학부모 간에 이제 충돌이 충돌이 일어난 생겼다. 거죠. 예. 그게 이제 음.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교권이 추락한다. 이렇게 그렇죠. 느끼는 예. 선생님도 있었다는 거네요.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음. 저는 이미 그걸 학교에 있으면요, 그건 이미 감지됐던 거예요. 예. 계속 변화가 있고 학생들이 이제 달라졌고 부모들이 달라졌어요. 대하는 태도가. 그런 변화를 계속해서 정부가 체크하고 네. 그것을 미리 제도와 법률로서 뒷받침했다면 네. 달라졌죠. 그런 식의 서희초 같은 불행한 네. 사태는 안 일어나죠. 네. 예. 아까 이제 그 말씀을 초두에 이제 하셨는데 2023년에만 초중고 학생이 뭐 214명 그리고 교사 100여 명이 이렇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마감한 그런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2023년이면 뭐 얼마 되지도 않은 건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감의 권한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출마 선언도 네. 청와대 앞에서 했습니다. 네. 그 네. 이유가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 과정을 편성하거나 그리고 학교의 뭐 작은 제도들을 바꾸는 정도지 네. 이게 이제 입시 제도를 너무 잔인한 경쟁 구조로 가져가고 있는 입시 제도를 바꾼다든가 그렇죠. 또는 초등학교가 연 1,000만 원씩 넘어요. 37기가 서울시 초등학교가 있는데 네. 사회초가. 네. 이제 그런 교육 불평등이 계속 사교육을 키운다든가 이런 경쟁 구조를 만들어 가잖아요. 네. 소외감을 느끼고. 또 고등학교도 자사고, 외고, 특목고 같은 데가 비싸지 않습니까? 등록. 대학보다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층층이 문제를 모순이 있음으로써 학생들은 이제 고통 속에 있는 건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교육감 권한 갖고는 안 되잖아요. 네. 사회적 사실 대타협이 필요한 거죠. 네.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돼요. 내가 자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그 것은 어느 한 지역의 교육감의 권한만 갖고는 할 수는 할 수 없다. 없다. 예.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내가 대통령이 도전할 수도 없고 한때는 도전도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네. 내가 그거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문제가. 근데 네. 뭐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어렵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감을 도전한 거죠. 네. 교육감, 서울 교육감만 돼도 이렇게 많은 걸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죠, 예. 지금? 80%까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80%. 예. 당장 바꿔야 될 건 뭡니까? 교사들의 교권을 네.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보장하는 내용을 네.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교사들이 학생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죠. 네. 지금 법률이 몇 개 통과돼서 뭐 교권을 보호한다고 법률로 만들었지만 그 법률만 갖고는 안 됩니다. 현장은 법으로 잘 적용이 안 되는 데예요. 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부딪히고 현장에서 하니까 주먹이 가깝다고 그러잖아요. 법보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해소하려면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정서 상태가 그 정신적 질환의 애들도 많이 늘어나요. ADHD랄지 뭐 이런 애들이. 네. 그 애들하고 부딪히거든요. 부딪히니까 학부모가 악성 민원으로 넣게 되는 거고. 네.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은 교육감 권한으로 가능해요. 시스템으로. 네.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이 그런 정서적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 풍토를 바꿔준다든가 학교의 환경을 바꿔준다든가 네. 동아리를 활성화해 준다든가 이러면 그 아이들이 정서 상태가 안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 ADHD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던 게 아닌가? 아니면 이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발병을 하는 건가요? 더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예,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통계만 해도 5만 7천 명이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7세 고시라 해서 네. 7살부터 학원을 보내서 엄청난 강도는 훈련을 시키고 네. 학원에 가서 밤새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네. 공부 못한다고 또 야단치고 이러니까 좋은 길도 있는데 네. 이제 교사 초년부터 그 정교조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정교조가 합법화된 게 몇 년이었습니까? 1989년에 불법화됐다가 창립됐다가 89년에. 불법화되고 예. 1999년에 합법화됐습니다. 10년 뒤, 네, 10년이 10년. 지나서였네요. 네. 이해찬 교육부총리 때. 그렇죠. 그렇죠. 김대중 정부 시절이죠. 그때 이제 정교조가 네. 합법화가 된 거죠. 네. 그 전에는 이제 불법단체로 불법이었죠. 있었던 거죠. 네. 그럼 불법단체로 있을 때부터 사실은 정교조 활동을 계속해서 해오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해직은 안 당하셨나요? 저는 예전에 이제 정교조 활동하다 해직 당하신 선생님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500명이 넘게 해직됐죠. 예. 네. 저는 군대에 있어서 다행히 네.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동료들하고 같이 못해서 군대에 있어서 90년에 발령을 받았어요. 89년에 대대적인 이제 해고 사태가 있었고
저는 90년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해고를 피했죠. 정교조 활동하시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창립돼서 10년간은 불법 단체화돼 있었고, 그리고 그 10년 지나서 이제 합법화가 됐는데, 그 활동을 하시다 보면 좀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도 어떤 뭐랄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 길이다 하고 또 용기를 넣어주는 어떤 계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생각나는 그런 에피소드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느 날인가 이제 그때는 거리의 교사들이었잖아요. 네. 방과 후에 또는 주말에는 거리에 나가서 이제 그때 전두환, 노태우 네. 정권 때죠.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에 나가서 학생들의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달라. 뭐 그리고 학생들의 복지를 이렇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밖에 나가서 했어요, 다. 네. 그리고 교장들의 이 권위주의를 좀 없애달라. 네. 이런 요구들, 그다음에 촌지를 이제 운동을 이제 거부 계속하고 운동을. 거부 네. 운동을 했죠. 네. 강북은 10만 원, 네. 강남 막 100만 원씩 갖다 주고 그랬던 촌지 네. 문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방과 후에도 나가서 집회를 해야 되고 거리에 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죠. 네. 어느 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되게 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교육 현장대로 거기에 또 충실하게 해야 되고, 네. 또 밖에 나가서는 아까 그런 어떤 소리 질러야 투쟁 되고 투쟁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죠. 힘들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교육 현장이 좀 소홀해지기도 하고 그럴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때 애들한테 인기가 제일 많았잖아요. 교사, 네. 그 정교조 교사들이. 그때는 정교조밖에 대안이 없었어요, 단체가.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네. 근데 어찌됐든 그때만 해도 주말에도 애들한테 정교조 구별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식별법. 네. 그 책에도 썼는데 문교부라고 해서 그때 내려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내려오는 게 유독 학생들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 네. 이 정교조. 네. 예, 또 주말에 네. 학생들하고 산에 가거나 네. 놀이를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식별을 요령에 들어가는 네, 거는요. 그분이 너무 어느 분이 정확하게 말해본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때는 정교조 교사들 다 뿔 달린 사람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봤죠. 그렇잖아요. 과거에. 아까 그래서 그런 식별법이 간첩 식별하듯이 그런 요령들이 이렇게 정식으로 내려왔습니까? 예, 공문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명한 정교조 식별법인데 거기에 이제 다 보면 지금 교사들이 다 본받아야 될 행동들이에요. 학교에서. 네. 보충이 부족한 애들은 방과 후에 남겨서 가르치는 교사. 네. 유독 촌지를 안 받는 교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돼 있어서 네. 그러면 학교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겁니까? 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외에 또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네. 학교에서만 해결이 안 되니까. 학교에 막 그때 60명 가까이 됐으니까 좀 콩나물 학급을 좀 없애라. 그리고 입시로 애들 괴롭히지 마라. 이제 이런 요구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해직됐던 분들이 돈을 한 10만 원씩인가 받고 살았어요. 네. 동료들이 돈을 다 모아서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네. 우리 총무하신 분이 10만 원씩 받을 수많은 해고자 교사들의 돈을 공급을 갖고 오다가 잊어버려가지고 기억에 남는 게 큰일 났다. 이거 한 달 살게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모금을 나가자 해서 지하철역으로 8명이 나갔습니다. 근데 2시간 만에 그 많은 돈이 다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정교조는 국민들에게 정말로 네. 신뢰받는 조직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도권 교육당국에서는 정교조냐, 정교조 아닌 선생님, 정교조 선생님하고 막 갈라치기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그 얘기하셨던 특별 요령 같은 것도 공문으로 내려보내고 네.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학부모들은 그 당시에 정교조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아주 좋아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네. 네. 좋아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모금 밖에 나가서 시민들한테 모금했을 때도 막 네. 금방 모아줬던 거고 학교에서도 이제 손지 안 받는 교사 네. 그리고 우리 애를 차별하지 않는 교사 그리고 방과 후에라도 상담하는 교사 네. 이게 이제 그때 그 이미지였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지금은 정교조 다 정교조 교사라고 봅니까? 한 학교에 대부분 다 정교조 교사입니까? 아니요,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다른 단체 교사 노조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네. 거기가 한 5년, 7년 전에 생겨가지고 6년 전에 그때는 이제 여러 단체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이제는 학교는. 그러니까 교사 노조도 경쟁 체제네요, 지금. 지금은 이제 조직 대상이 같으니까 네. 경쟁 체제로 들어갔죠. 바람직합니다. 뭐 경쟁이 가면서 그렇겠죠. 서로. 네. 네. 자, 이제 선거 얘기를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의 도전에서 고배를 마셨어요. 당시에도 현장에도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셨을 것 같은데, 그 패인은 뭐였습니까? 회의는 네. 조금 우회적으로 말한다면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이 없어서 패한 겁니다. 가령 그 정치 되게- 기본권이라고 하면 네.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이제 선거 운동을 교사들은 못하게 한다든가 지금 못합니다. 네. 후원금을
내게 한다든가 정책에도 개입할 수 없고 정책도 짜줄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사람이 와서 도와줄 수도 없고 음. 돈도 못 대주고 하니까 그 조직이 네. 내가 31년을 교직서에서 생활했는데 네. 그분들이 하나도 도와줄 수 없는 법적 제도적 차단 때문에 네. 못한 거죠. 근데 교수는 다르잖아요. 정치를 했던 아. 분이나 교수는 음. 정치 활동이 아주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도와주고 돈도 모아주고 예. 조직도 와서 활동도 해주고 정책도 따주죠. 어. 근데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면 불평등한데요? 불평등 정도가 아니죠. 네, 그렇죠. 승패를 좌우합니다. 네. 그렇죠. 완전히 이렇게 원천적으로 사실은 그런 교사들은 물론 자유롭게 나갈 수는 있지만 나가봐야 이렇게 당선될 수 있는 구조가 거의 아닌 그런 그렇습니다. 어떤 예. 불평등한 어떤 속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건가요? 지금도 그랬어요. 음. 지금도 그래서 이 앞에 조희연 교육감하고 내가 맞짱을 떴지 않습니까? 네. 맞대응을 했는데 교사들은 거기 올 수가 없어요. 아, 현장에. 예. 내가 바꿔놓은 게 31년에 그 인맥일 거 아닙니까? 인프라고. 네. 근데 그걸 하나도 써먹을 수가 없는 조건이죠. 근데 조희연 교육감은 다르잖아요. 교수님이었고 하니까 그리고 또 현직이니까 또 뭐 엄청난 네. 사람을 모을 수 있죠. 네. 그 엄청난 차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퇴직했으니까 그건 상관은 없네. 근데 이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이렇게 동원할 수가 없는 거네요. 네. 도와줄 수가 없죠. 아, 도와줄 수가. 지금도 그렇죠. 제 기반은 네. 교직에 31년이 있었던 기반이고 교직을 나온 것은 지금 5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31년은 내 힘이 될 수 없는 조건인 거죠. 네. 그래서 교수들이나 이분들하고는 엄청난 갭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중적으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뭔가 그 초중고 학부모들이나 이렇게 좀 소구력 있거나 호소력 있는 뭔가 이게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약이라든가 뭐랄까 여기에 좀 들어가 있습니까? 공약은 27개인가 늘어났습니다. 31년 동안 현장에서 부딪히고 해결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얻어진 네. 정책이죠. 가장 핵심이랄까요? 그 서울 교육의 민심을 음. 좀 움직일 수 있는 핵심 공약이라면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핵심 교강이라면 이제 학교를 생태력 공간으로 만드는 게 요즘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구상입니다. 네. 그럼 뭐냐면 이제 지금 기후위기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 자체를 그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전초? 네. 기지? 뭐 이렇게 표현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애들에게 그런 생태와 생명 중심의 네. 환경을 좀 마련해 주는 거 네. 이게 지금 제일 이제 큰 뜻이고요. 그래서 에너지 자체를 좀 완전히 새로운 재생에너지로 바꿔내면서 학생들도 어떤 그런 딱딱한 건물, 군대식 막사 같은 건물이 아니라 공간을 전면 재편하고 그 공간에서 자기 정서가 안정되게 하게 만들고 네. 그리고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거죠. 충분한.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완전한 혁신 그리고 생태력 공간으로의 전환 이게 이제 제가 요즘에 제일로 네. 제시하고 있는 화두입니다. 네. 이게 이제 서울시장 선거, 이게 단체장 선거랑 같이 치러지다 보니까 좀 이게 좀 잊혀지죠. 주목도가 많이 네, 떨어지잖아요. 많이 떨어지죠. 근데 그걸 알리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좀 어떻게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은 좀 개발하셨나요? 좋은 정책, 좋은 공약이지만 이게 홍보가 안 되면 어떤 지지세를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그렇죠. 지금은 지자체에서 이제 교육감 선거가 있는지도 잘 관심도 없어서 네. 이게 이제 평상시에 교육감 선거가 정당과 연결돼 있거나 그러면 네. 자꾸 출연도 하고 이럴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개인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주목도도 떨어지고 세력도 안 모이고 언론도 주목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기발한 네. 막 아이디어를 머스크처럼 엄청난 천재가 아니고는 사실은 언론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 몇 개 낸다고. 그래서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관심을 교육에 가져주시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거 저를 초대도 안 해주셨잖아요. 아니 저는 오늘 이제 머스크처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이게 모셨는데 머스크가 어쨌든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여론조사 나온 게 있었는데 서울시 교육감 적합도 조사인데 저렇게 나왔어요. 저기 보면 이제 정근식 후보 지금은 이제 현직 교육감이시죠. 네. 13.1%. 여기 이제 나와 계신 강신만 예비후보님이 10.6%. 전부 다 오차범위 내에 세 분이 지금 있는 거죠. 네네. 네. 이 교육감 선거를 하면 민주 진보 진영에 또 단일화 후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있는데 단일화 과정을 또 거쳐야 되잖아요. 이제 분열돼서는 당선이 어려우니까 네. 한 바구리에서 네. 거기서 이제 한 명을 뽑자. 네. 단일화를 하는 거죠. 네.
저거는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서 단일 후보 적합도. 아까 한만중 전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이 19.5%, 강신만 예비후보님이 18.3%. 네. 여기도 물론 다 오차범위 내에 있는 네. 건데, 이 단일 후보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출을 하게 되나요? 지금은 이제 논 협상 중인데 네. 그 전에 룰을- 1년 반 전에는 네. 여론조사 50% 네. 그리고 선거인단에 가입한 네. 참여한 5,000원씩 내고 네. 그 선거인단에 참여한 시민 표를 하는 네. 그리고 그게 50%. 음. 그래서 합산해서 1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 50%, 그리고 일반 국민인가요? 일반 시민, 시민. 서울 시민. 근데 그 일반 서울 시민은 여론조사로 하는 건가요? 50% 반영? 아니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 네. 그 추진위에 선거인단에 가입을 하면 거기서 투표권이 얻어집니다. 5,000원 내고 가입하면. 네. 그러면 정책을 듣고 네.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을 찍는 거죠. 결국은 일반 시민이 선거인단에 가입한다라는 거는 동원력인데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홍보를 해서 음. 많은 수들이 가입하면 모르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주목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많이 가입시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런 구조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좀 출신들이 어렵다는 게 네. 적극적으로 교사들이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네. 자기 동료들한테 끌고 오기도 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어려워서 네. 교사들이 좀 불리하긴 합니다. 네. 저 아까 이제 보신 서울시 교육감 적합도 조사, 그리고 민주 진보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 이건 2월 28일하고 3월 1일 이틀간 서울특별시 이제 거주 18세 이상 남녀 대상 804명 조상으로 해서 ARS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 응답률은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하시면 이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기 아까 했던 건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를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저 결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제 일반 선거인단에 국민이 이제 참여해서 50% 비율을 형성한 그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신이 있으세요? 그 선거인단으로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되고. 네. 그래서 이게 교육감 선거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좀 허술해요. 막 이 앞에도 한 10,000명이 선거인단에 들어와서 투표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네. 이게 그 10,000명은 그러면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누구를 지지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거나 동원해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게 아주 큽니다. 크고. 그리고 이제 이게 10,000분이 와서 투표해서 결정해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진보 단일 후보가 되면 보수 단일 후보하고 본선에서 경합을 벌이는데 여기서 단일 후보가 되면 지금 민주 진보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공간이 되는데 그 본선에 가까운 경선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교육감 선거가 별로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색깔 보고도 찍기도 하고 진영 보고 찍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거의 이제 본선인데 거의 본선에 가까운 예비선거인데 이게 너무 허술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제도들이 좀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교육감이 되는 데 있어서는 공약보다는 그런 어떤 조직력이 더 좌우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선거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후보가 되는 데는 공약이 상당히 비중이 축소되는 거고 교육감이 된 다음에는 그러니까요. 공약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공약이라는 건 그 사람이 생각했던 교육 철학과 방향 그리고 그걸 실현하겠다는 욕망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육감이 되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다 됐는데 왜 그러면 강신만 해야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줘야만이 그 민주 진영의 진보 진영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넣어야 되는가? 내가 이제 그거는 다른 분들의 삶을 모르겠어요. 뭐 물론 아는 분들입니다. 아는 분이에요. 현 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이 정확하게 유, 초, 중, 고등학교를 포괄하는 권한이에요. 대학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교육감은 대학 교수 출신이고 평생을. 근데 이분이 현장을 1년 반 교육감으로 했다고 해서 알 수 없다. 현장을 모르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육 관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간에 과장, 국장, 뭐 장학사들이 있고 네. 일반직도 있는데 현장을 모르고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분들은 똑해요. 정보를 다 수합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공간에 대한 판단은 네. 교육감이 아무리 날고 겨도 교수라 해도 돌파 못합니다. 네. 근데 현장의 경험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극복할 수 있는 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네.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밀어줄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자기 철학과 방향을 갖고 있어요. 네. 저는 내 수업부터 계속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첫 발령받아서 내 수업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서 음. 선배 교사들한테 비판도 받았어요. 네.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변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수업의 변화가 그 지역의 교사들에게 계속 퍼졌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변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뭐 설치한다든가 학교를 구조를 바꾼다든가 민주적으로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교사들과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창의적으로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네. 저한테 교장의 권한이 없었어도 교장 권한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왔어요. 네. 그건 교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런 변화를 우리 정교조 활동할 때도 저는 정교조 내에서도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추구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왔거든요. 네. 지역 활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변화를 만드는 메신저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 네. 그래서 그런 서울시 교육청은 지금 변화가 필요하고 네. 그 변화를 가장 강력한 추진력으로 밀어서 변화시킬 사람은 나다라는 생각에 네. 왜 강신만행에 대한 답은 네. 변화를 만들 사람 만들 사람. 이렇게 네. 기억하시면 되고 네. 제 슬로건이 그래서 바꾼 사람 바꿀 사람 바꾼 사람, 바꿀 사람. 그렇게 그러니까 했습니다. 현장에서 바꿔온 사람이고 앞으로 더 바꿀 사람이다. 뭐 이런 네. 거네요. 그래서 책도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음, 바꾼다, 바꾼다, 그렇죠. 바꿔야 한다. 뭐 이런 거네요. 슬로건. 이 슬로건이 이제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람의 생각은 교육이 바꾸잖아요. 네. 근데 사람의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세상을 바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고 했던 거고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세상을 바꾸려면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서 교육 체제와 구조와 법과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바꾸려고 지금 네. 나서는 겁니다. 금방 하셨던 얘기하고 좀 어떻게 일맥상통한 얘기 같은 하지만 혹시 한번 여쭤본다면 서울 교육감이 아까 얘기한 대로 권한도 크고 예산도 엄청 많잖아요. 11조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한 욕심, 개인의 욕심, 욕망 이거보다는 금방 얘기하셨던 나는 그거보다는 교육 현장을 정말 그 권한을 갖고 교육 현장을 바꾸고 싶다. 이런 어떤 강신만의 그런 초심이나 이런 게 좀 드러나게끔 한번 지금 현재 여기 자리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상당히 설득력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교육감의 자리는 시민이 준 공적 자리잖아요. 공적 의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 공적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면 사심을 가진 자가 달라지기도 하고 공심을 가진 자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너는 사심이냐 공심이냐는 자신만이 알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투시력 있는 분은 알 수 있겠지만 네. 저는 공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믿고 있는 이유는 저는 31년 동안 현장에서 출세에 대한 요구 또는 이 길로 가라고 했던 선배들의 네. 조언들에 감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갔습니다. 저는 그런데 굴복하지 않았어요. 어떤 위치에 좀 높아져도 네. 제가 서울시 교육청의 어떤 혁신미래교육 추진위원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작은 권력이라도 가졌더라도 학교에 있는 교사들과 계속 변화의 욕망을 포기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변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깡도 있습니다. 제가 깡. 네. 돌파해낼 깡신만. 깡. 네. 깡신만.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5.18 때 광주 때 네. 도청이 다 이제 5.18 광주에서 이제 네. 고등학교를 다니신 다닐 거죠? 때 네.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5.18에 군인들이 이제 탱크나 네. 비행기 아니라 헬기로 이제 장악했잖아요. 도청을. 친구하고 둘이 3명이서 도청을 구경 갔다가 경찰서로 끌려 들어갔는데 무작정 끌려간 거죠. 네. 근데 그때 뭘 쓰라고 했냐면 경찰들이 너희 집 주소와 아버지 이름을 쓰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나는 주소는 쓸 수 있는데 아버지는 못 썼어요. 안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버티니까 내 친구들은 다 썼어요. 네. 버티니까 저 새끼 끌고 가 쏴버려 그러더라고요. 네. 막 끌고 가요 이제. 그래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군경들이 장악한 정확한 상태죠. 다 네. 이제 도청에서 쫓아내고 이런 거죠. 네. 시민군들을. 네. 군인들이 들어와 있어서 경찰서에 이미. 그래서 음. 다
외출에다 젊은 놈들 잡아갖고 다 조사하고 문신 있나 보고 그러다가 이제 주소 쓰라 했는데 안 쓰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런 정도의 이제 깡을 저는 가졌고 네. 옳지 않잖아요. 네. 내 친구들이 나를 비웃더라고요 그때 집에 가는데 너는 왜 안 써가지고 괜히 맞았냐.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슬펐어요. 왜 그걸 써야 되지? 네. 그렇듯이 교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굴복해 본 적 없고 타협해 본 적도 없습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이 열려 있는 사람인데 이것이 정말로 불이다.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도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교육감이 대도 불이에 타협하면서 권력의 맛에 취해서 그냥 꼬꾸라지는 그런 교육감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까 좀 얘기 나왔긴 한데 그 교육감이 이제 제왕적 권한 그런 예산들을 갖고 있는 반면에 선거에서 교육감 선출하는 그 과정은 너무 허술해 보이네요. 허술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러면? 교사들에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네. 최소한 교사 또는 학생, 학부모 이런 건 학부모 학생들은 안 되지만 학부모들은 참여할 수 있잖아요. 네. 교사들은 지금 참여할 수도 없게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교육감만이라도 참여하게 하거나 혹은 법률을 개정해서 좀 더 이제 교육감 선거든 다른 데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허술하게는 안 되겠죠. 네. 또 하나는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지금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감의 권한이 크고 예산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자리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예, 37억이 선거 보존 비용을 받는 겁니다. 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렵죠. 근데 그것도 좀 바꿔야 되죠. 이게 이제 지방자치 서울시장하고 똑같은 유상으로 선거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방송 TV 토론을 네. 교육은 좀 특별하니까 한 7번, 8번 좀 시켜주고 네. 돈은 최소한 쓸 게 만들고 네. 국민들이 충분히 시민들이 이 정책들 어떤 교육감이 훌륭한 거를 듣게 만들어준다면 저는 이렇게 허술하게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 꼭 이렇게 진보 진영이 단일화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TV를 통해서 자기검증을 하면 네. 거기서 충분히 토론을 하면 이 단일화는 뭐 소수가 하려면 하고 저절로 이렇게 옥석이 구분되는 그렇습니다. 과정이잖아요. 그게 네. 토론이 네. 많다라는 거는. 네. 그런 근데 과정 혼자 때문에. 나가가지고는 언론에서도 충분하게 발표기를 안 주니까 정당도 뒷받침이 안 되고 개인의 몸으로 이 3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네. 못하죠. 그러니까 단일화 구조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한 명으로 뽑혀서 네.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네. 그만큼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교육감 선출 제도를 바꾸려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어떤 교육감이 되더라도 그 권한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못합니다. 입법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입법부에서 오늘 국회의원들도 이 방송을 좀 보셔야 되겠네요. 꼭 바꿔주십시오, 국회의원 여러분. 네. 아, 진짜 네, 바꿔야 됩니다. 바뀌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교육 현장도 바뀌어야 되지만 네. 이 교육감 선출하는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역량 있고 나같이 좀 해보고 싶고 그 권한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이 예. 돈이 좀 부족해도 세력이 좀 부족해도 나설 수 있잖아요. 용기 있게. 네. 지금은 나설기 자체가 용기입니다. 나설. AI 대전환 시대다 이렇게 하고 그 음. 초입 문턱에 와 있다 이런 평가들이 이제 있고 어떻게 보면 AI 많은 얘기를 하지만 AI에 대해서 도대체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건 뭐 정립되어 있는 게 없고 갑론을박이에요. 이 AI 활용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걸 제시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교육 현장에서는? AI로 지금은 이제 영화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헐리우드에 버금가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고. 네. 그리고 현대 자동차인가요? 이미 휴먼 로봇이 들어간다고 지금 하고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컴퓨터 속의 AI하고 상대하다가 이제 곧 현실로 우리 마주보는 네. 인간 AI를 맞는 휴먼 AI를 맞게 네. 되는 거죠. 이 속에서는 대단히 불안하거든요. 저도 불안하고 아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불안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래에 도대체 나의 일자리가 있을 수 있어? 지금 내 딸이 뭔가 뭐 대학원을 가서 막 공부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불안해해요. 네. 그거를. 그럼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뭐 변호사부터 뭐 의사 순서대로 전문직들이 5년 안에 다 사라진다는데 그럼 내가 나갈 때쯤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 불안감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네. 그걸 이제 어디서 해줘야 되면 정부하고 국가하고 그리고 그걸 교육시키는 데는 네. 교육청이잖아요. 네. 그것도 특히나 어린애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네. AI 시대에 대전환의 시대잖아요. 이게 정말. 네.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는 교육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해야 네. 된다. 거기에 보면 이제 질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게 아마 느껴질 겁니다. 네.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명령하느냐에 따라서 네. AI 답변이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렇듯이 질문의 힘을 좀 키우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인문학 네. 소양들이 좀 필요하겠다. 철학, 좀 소외되고 있는 철학이나 예술, 창의적인 활동들이 좀 네. 활발하게 일어나게 만들면서 그런 AI 시대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이 역량들을 가져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창의성 교육이 필요하고 네. 창의성의 어떤 기반이 되는 인문, 뭐 철학, 네. 뭐 이런 문화예술. 어떤 교육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또 체육도 강화해야 되는 게 AI보다 우리가 다른 게 하나의 몸으로 직접 인간 관계를 부딪힐 수 있는 네. 중요한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뛰게 만들고 네. 몸으로 움직이게 관계를 네. 맺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네.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선거 활동 하시는데도 좀 바쁘실 텐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게 네. 너무 고맙고 저한테는 큰 네.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책 제목대로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는 그 믿음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강신만의 세 번째 도전을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인터뷰 응해주신 강신만의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속토뷰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